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내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오늘은 파란 잠바를 이렇게 파란 자켓을. 제가 대학교 때부터 파란색이 어울린다고들 해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김연아 위원은 지금 부상을 당하셨다면서요. 네, 잠깐 경미한 좀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걱정입니다. 얼른 낫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틀 남았는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랍니다. 20%가 넘었어요. 여야 모두 유리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김연아 위원님? 네,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역대로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 정당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는 투표 당일날 쉬는 날이 아니고 평일이어서 투표율이 보통 많이 저조하고 예. 그래서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정당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이번에 마침 또 사전투표일이 공휴일이 껴있었고 주말이 껴있었고 했었는데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선거가 왜 하는 선거이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지금 선관위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하는지를 묻지 못하는 이 선거,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게 확실히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에서 사전투표 음모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게 됐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아, 예. 그러니까 역시 국민에 의해서 조금씩 정치도 전진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아,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처럼 완사이드한 거라면 저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막판 양쪽 지지층이 결집된 결과로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정치권이 아전인수 해석하는 게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지지층이 결집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일에 여론조사처럼 나온다면 투표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여론조사로 뽑으면 되지.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20% 차이 나도 0.6% 차로 패배한 후보도 있고 네. 25% 차이 나다가 당선된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22%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네. 토요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제 예측이 틀려서 매우 아쉽습니다. 거의 그러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 선거는 최민희 의원 예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일단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의 성난 민심, 이익이 그래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일단 정확히 부동산 민심 이 표현보다 핵심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네,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네. 저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에는 내부에 후보가 없어서 경제 전문가로 외부에서 찾겠다고 했어요. 네, 계속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쪽이 이렇게 흠결이 많은 후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시중에 바닥 여론을 보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유권자들이. 네. 아니 부동산 폭등 선거인데 부산 지역 후보의 경우는 눈만 뜨면 새로운 부동산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고 그 처가 투기와 밀접하게 관계된 분이에요. 예. 그냥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같은 경우도 지금 내곡동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권이 굉장히 그 유권자들께 죄송한 거는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후보에게 예를 들면
정말 야당이 참신한 후보를 내세웠다면 오히려 선거구don 단순했을 텐데 네. 막판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해석을 전광훈 목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세훈 박형준 후보 측에 제기하는 의혹도 부동산 문제와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김연아 의원님? 네,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은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기획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성남 민심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LH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이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에게 몰매가 떨어지는 것을 일종의 상대방에 돌리기 위한 굉장히 전략적 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바로 그게 박형준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어떤 그런 의혹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관심을 돌리면 돌릴수록 성남 민심의 어떤 파도는 부동산을 넘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 또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실정, 무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오늘 2시에 마지막 두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 얘기하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박영선 후보의 앵무새 같은 반복적인 내곡동 문제 제기에 국민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 저는 오히려 실체가 없는 떼쓰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후에 기사를 보니까 박영선 후보의 그 남편분이 하시는 법률회사의 이해충돌 문제가 기사화됐더라고요. 본인들의 어떤 그런 허물 같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특히 지금 투기 문제와 관련돼 있어 국민이 분노한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정신없이 총알을 쏘아놓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무능하고 또 위선적인 이 정권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데 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곡동밖에 말하지 못하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오늘 제 토론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 막판에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로밖에 볼 수 없이 대응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건이 예. 국장 정결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8조에 보면 네.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할 때에 주민 공람을 하기 전에 그 관할 광역단체장, 즉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국장 정결이라 나는 모른다는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저렇게 답변하실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세빛 둥둥섬이랄지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를 이끌 때 이제 빚이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네, 20조 원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수상택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냥 잘못된 정책은 그때 상황에선 최선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다고 답하시면 되는데 고인을 자꾸 끌어들이는 태도는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스스로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면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공약에는 주민 동의하는 부분 일부를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토론에서는 그냥 폐지라고 썼지만 그냥 완화하는 걸로 좀 잘 읽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준비가 덜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연아 위원님. 네. 시장이 너무 세세한 행정까지 안다고 시정을 잘 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전문가들을 각각 부처에 배치시키고 그들이 일을 잘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최고 경영자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꼬리를 잡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어떤 후보자가 말을 하는 것에 계속 말꼬리를 잡아서 저는 생떼를 쓰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누가 해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했던 서울시정의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억지였는지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이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만 못해서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의 현장 유세에서 많은 청년들이 자원 유세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서울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얘기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기적이고 편협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삶의 질을 망치는 피해를 줬는지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박영순 후보가 그 전략을 잘못 짰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성남 시민들의 큰 네. 마음을 보듬어줘야 되는 후보가 상대 후보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그럼 박영순 후보는 대안이 있는가요? 저는 지금 여당 지도부들이 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차지한다고 말은 하시면서 지난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주민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후보지를 발표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이나 알고 계신지. 김연아 의원님. 그리고 지금 그런 것보다는 네. 실질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오세훈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청년들을 서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얘기했지만 지금 1년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중앙정부의 법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행정에서 각 단계마다 원활한 단계를 해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사업 진척을 시키는 데 굉장히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성과가 생각보다는 미진했던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꽉 틀어잡고 건건마다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서울시장 바꾸는 거 갖고 안 되겠죠.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도 가져오고 해야 되겠지만 자, 저는 이번 선거가 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잠시 후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4살이 된 시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은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엄마는 걱정이 큽니다. 선천성 거대 모반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시은이. 얼굴과 몸을 둘러싼 검은 점들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진 않을지, 그로 인해 시은이가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나 초조합니다. 엄마는 시은이에게 피부 재건 수술을 시켜주고 싶은데요.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 힘으로 비싼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은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봄 기온이 더 물씬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저 기온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3도를 기록하면서 아침 기온 5.4도에 비해 14도가량 기온이 올라 일교차 크게 벌어졌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3.5도나 높았습니다. 동두천의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19.8도를 기록했고요. 내일도 역시 비슷한 낮 기온이 이어지면서 평년을 크게 웃도는 낮의 기온이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8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고 모레 수요일도 비슷합니다. 낮 기온 최고 20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의 보궐선거일인 수요일 많은 지역에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량이 좀 늘겠고요. 지금 발효된 특보 상황은 일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의 풍랑주의보입니다. 다른 지역은 별다른 특보 없이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상태 청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만 경기 남부나 충남권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기온은 계속 높겠고 찌릿한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주말 휴일에도 비 소식은 잡혀있지 않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도, 습도는 39%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정책 하려고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건건히 반대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김연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최민희 의원님의 생각은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 거래일보다 8.03포인트 오른 3,120.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2포인트 내린 969.77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7월 31일자로 MC사업본부가 맡은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2.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코로나19 정기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로 현재의 500명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번져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50대 원장은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모녀 살해 피의자 25살 김태연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생각 들어볼게요. 우선 그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서 주택 공급이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우선 그린벨트 푸는 거를 작은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린벨트 몇십만 평을 푸는 거는 그게 소소한 작은 행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언론을 믿고 저러는 게 아닌가 되게 교만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턱세훈이라는 별명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당시에 내곡동하고 송파하고 이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송파는 반대하고 내곡동을 먼저 추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두 개 다 풀지 왜 그래? 이건 그 당시에 서울시가 풀 수 있는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그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을 먼저 푼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바꾸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폭등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청년들이 경기도나 인근 지역으로 할 수 없이 나갔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노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오세훈식으로 추진하면 부동산 폭등 안 됩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 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라는 말을 한 이후로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만 오르고 있어요. 예. 다른 쪽은 다 지금 소강 상태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조짐이 보이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만 주택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 역사로 볼 때 부동산 폭등의 견인차 주범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오 후보의 공약은 부동산을 더 폭등시킬 수 있는 공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를 떠나서.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여야가 갈라서서 경쟁을 하는 선거라고 해도 사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요. 도표를 보니까 정말 부동산 거래 내역이 그 처와 관련하여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래 내역이. 이건 팩트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LCT 그 문제 오션뷰 로얄층 두 채가 건설사에서 그게 좋은 거라서 잡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형준 후보. 네. 그랬는데 관련돼서. 그게 박형준 후보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그 집을 아들이 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최민희 의원의 지적에 김연아 의원님. 네, 그 민주당 인사들의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오를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예. 서울에 집 안 사시고 동경에 맨션 사시고 해당 지역에 토지 사셔서 인터체인지 만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민희 전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막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의회 한 보고서에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할 당시에 뉴타운 사업이 대거 해제가 됩니다. 그 당시는 또 해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 11년 이때에는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그때 그런 해제 분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시장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 그냥 해제 요청한 것들만 해제를 하셨어도 양이 많았을 텐데 사실은 그 분위기를 도시재생으로 역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해제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시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그때 진짜 무더기로 해제가 되는데요. 그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해제를 강행했던 그 모든 물량을 지금 우리가 예정대로 추진했더라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지어졌을 것이고 그게 대략 25만 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 물량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거기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박원순 시장의 어떤 도시정책, 주택정책은 긴 안목을 갖지 못하고 그때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승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이건 복잡한 얘기라 제가 반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왜냐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왜냐면요. 뉴타운 사업은 대표적인 부동산 폭등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그때 민원이 많았던 게 그냥 민원이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쫓겨난 거는 원래 거주자고
새로운 분들이 거기 투기꾼들도 몰려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폭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사실상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뭐를 가지고 시장이 정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조건 그리고 그 당시의 시민의 요구 이런 걸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타운은 대표적으로 MB의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예로 드시는 건 그래서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로 들어서 변명을 하는 것은 저의 몫이고요. 그것에 대한 비판도 또 민주당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시각에서 그때 상황 판단을 한 것이고 우리가 정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즉 정권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면서 정권이 2번, 3번 바뀝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들은 어떻게 정책을 피워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다시 듣게 되는데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다시 내려앉고 상하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집값이 안정된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못 들어봤습니다. 제도를 억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특정 지역만 오르고 내리면 할 문제를 갖고 서울 전역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계속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지만 네. 예정대로 개발이익 환수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하면은 다 그런 이익들 다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규제 완화가 나온 건요. 잠깐만요. 좀 들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 안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섞어서 손잡고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재건축업자, 재개발업자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혼합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바로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초과된 이윤을 일정 부분 공공 영역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김연아 의원님은 역시 전문가라 다르다고 느끼는 게 사실 2015년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아파트 규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이건 박근혜 정부와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과 이득 회수라 초과 이윤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퇴했었단 말이죠. 이것이 강화되는 거에 의원님은 최소한 찬성하시는 거죠. 2015년은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었고요. 새누리당 어쨌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같은 당 아닌가요? 그때 한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고 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유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자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조합이 하는 거고요. 조합은 각각의 유권자인 국민들입니다. 거기 사업자가 붙어서 어떤 내용들을 조언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독려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보시면 사유재산권을 거의 박탈하거나 환수하는 등의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않습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 말씀 잠깐만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앞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주민 동의 부분에 그 절차 있잖아요. 그 부분을 대폭 완화시키겠다고 한 거죠. 저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서.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에. 어쨌든 지금 주민 동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이 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축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떤 가격이 오르거나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핀셋 규제한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잠깐만 한마디만 제가. 의원님 뉴타운 얘기하셨는데 지금 남양주 일부 지역에도 뉴타운 지정됐다가 막 문제가 된 지역은 다 바로 말씀하신 주민 간의 갈등 해소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오세훈 후보 공약 중에 주민 동의 부분의 일부 절차를 폐지한다는 부분은 이건 너무 이거야말로 대중 영합적인 거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시정을 할 때 시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집회에 나갔냐고 물어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간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반방역 집회여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극우적 집회에 오세훈 후보가 나가는 게 너무 안 어울리세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철학이 부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한테 반론권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는 철학의 문제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하고 국민의힘은 같이 합니까? 저는 그렇게 저희한테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거기에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그것에 대한 반대 공약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번 서울시 선거가 너무 그런 식으로 진흙탕으로 빠져드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네.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와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떤 특정 집단에 반대하면 적폐가 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몹쓸 집단을 만드는 이런 풍토, 저는 그것이 없어져야 되고 그것을 요번에 그런 정부 여당의 어떤 여태까지의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재보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빨갱이 프레임을 만든 건 국민의힘 쪽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 문제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3007님께서 본질을 따지는 야당은 정책을 내놓지 않고 언론과 단합해서 현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지 묻고 싶고요. 여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 감각 없는 무늬만 전문가들에게 정책을 맡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동산 업계보다 못한 뒷북 정책이 뭡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우리도 여기서 상대 후보에 대한 칭찬 한번 해봅시다. 최민희 의원님, 자, 오세훈 후보의 장점은 뭡니까? 포커페이스요. 포커페이스? 네. 패션과 언변 아니고 포커페이스요? 저는 사실 패션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눈이 없어요. 패션을 보는. 아무튼 그 포커페이스요?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아니 포커페이스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네. 자, 김연아 의원님, 네. 박영선 후보의 저희의 단점을 장점으로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이게 포커페이스 못해서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박영선 후보는 저도 한때 여자 정치인으로서 4선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여성이 4선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유리천장이 있었을까. 또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높게 평가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말 떳떳한 경쟁, 또 승패와 관련 없이 어떤 멋진 정치인으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81님께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온통 거짓말투성인데 지지를 받는다면 정말 이상한 선거판이군요. 시민들이 차라리 거짓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박형준 후보나 내곡동 의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588님께서는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은 후보를 낸 민주당이지요. 더 큰 거짓말이 있을 수 있나요? 누구의 거짓말을 거론하시나요? 이번 선거에서 오 후보의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얘기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 후보입니까? 거짓말 하셨죠.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셨죠. 인정했다고요? 왜냐하면 말을 바꾸셨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선거판에서 그 땅 존재도 몰랐다 이러다가 그게 마음속에 땅이 없다. 의식 속에 땅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은 그게 거짓말이니까 거짓말 바꾸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말 바꾸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100%는 다 거짓말쟁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위선적인 건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계속 맞다고 우기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산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관련된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너무나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도 예. 다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체크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 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법적 절차를 갖고 나중에 조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선거에서 저는 그게 본질인지 한번 묻고 싶고, 또 부산 민심이 이렇게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표차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까라는 것에 정치권이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추미애 장관이 본인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게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때 의혹은 확인되지 않지만 문제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말 그 확인되지 않은 의혹, 또 확인이 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의혹을 무차별로 쏟아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씀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지만, 예, 여름 내로남불 대신 LH로 남불이다 이렇게 쓰면 안 걸린다고 누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 이후에 정치권은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마지막으로. 예, 우선 후보한테 집중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후보 아닌 사람들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선 그 거짓말을 만들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내곡동 땅을 박영선 후보가 샀습니까? 박영선 후보 시집이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 측량 현장에 가구한 거 그거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을 왜 자꾸 바꿉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생태탕집 아들이 어머니가 처음에 아들이 다칠까 봐 무서워서 언론에서 하도 전화가 와서 우리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언론사가 29일에 인터뷰한 거를 며칠 지나서 보도해요. 그게 뉴스입니까? 그건 뉴스도 아니잖아요. 지난 거지. 그런데 그 생태땅집 아들과 어머니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누군가 그 보수 세력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일 하고 있다면 국민을 협박하는 일을 선거 기간에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박형준 후보는 성추행 공작 교사 아내에 대한 이 의혹이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관련 사건의 판결문, 검찰 수사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그냥 의혹이 아니라 본인이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등록 안 한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박형준 후보는 정말 말지 편집위원까지 하셨는데 진짜 실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김연아 의원님 건강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